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정리편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5세대 콘솔 중에서 판매량 4위에 빛나는 3DO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재밌게 즐기셨나요?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도 4위는 메달도 못 받는 애매한 순위인데 콘솔 전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3DO는 참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리편은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꽤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라 정리편이라기보다는 3DO의 실패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했는가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3DO 특별기획 정리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데 최대한 집중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리 포킨스는 3DO의 히스토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죠. 호킨스는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영상 본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EA라는 회사를 세운 장본인이며 게임 패키지를 음악 앨범 스타일로 디자인하고 개발자 이름을 광고판으로 내세운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제작자였던 미야모토 시게루가 스타가 된 것보다 최소 1년 이상 앞선 상당히 선진적인 시도였고요. 또한 EA가 만든 최초의 스포츠 게임인 원온원 닥터 제이 vs 레리버드에서는 그 시대의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제목에 써서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했죠. 이 게임의 타이틀에 등장하는 레리버드는 다들 아시는 NBA의 레전드지만 닥터 제이는 NBA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70년대에서 80년대 레전드이며 1981년에 정규 시즌 MVP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레리버드가 MVP 득표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게임이 등장한 시기상 이 둘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은 것으로 추측되죠. 또 한 가지 TMI를 말해보자면 만화 슬램덩크를 보셨던 분들은 연대 초반에 닥터 T라는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오너 캐릭터가 나와서 간단한 농구 상식들을 알려줬던 걸 기억하실 텐데 이게 바로 줄리어스 어빙의 별명이었던 닥터 제이를 오마주한 것이고요. 이와 같이 호킨스의 사업 수완은 대단히 좋았는데 1988년에는 풋볼의 명예의 전당 감독이자 NFL의 해설자인 존 매든의 이름을 딴 게임을 만들어 히트시키기도 하는 등 EA가 스포츠 게임의 대명사로 거듭나는데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잡스가 눈독을 들이고 스카웃을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호킨스는 EA의 강력한 서포트가 있다면 북미 시장에서 3DO가 나름 선전을 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본편 영상에서 이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언급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EA의 배신이었죠. 3DO가 발매되던 1993년경에는 EA가 여러 군데 지사를 두고 다양한 개발사들을 자사로 영입하여 그 덩치가 상당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1년에 평균 20개가량의 타이틀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었죠. 호킨스는 EA의 전 사장이었으니 당연히 3DO로 주력 타이틀을 발매했을 것 같지만 사실 다른 플랫폼으로도 똑같이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EA의 주요 게임 중 하나였던 테마파크의 경우 PC로 처음 발매되었고 그게 1994년 6월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에는 아미가, 10월에는 3DO, 95년에는 슈퍼 패미컴과 세턴, 플레이스테이션을 비롯해 아타리 제규어나 FM타운 같은 곳에도 발매했을 정도였죠. 호킨스가 자신의 뒤를 이어 EA의 사장으로 임명한 레리 프롭스트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EA의 사장을 맡았는데 그는 호킨스처럼 자유로운 플랫폼 같은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EA의 성공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롭스트는 3DO의 발매로부터 1년이 지나자 콘솔 시장의 대세가 세가와 소니의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고 보고 3DO보다 이 두 게임 기업 게임을 내는데 주력했는데 특히 그가 우세를 점쳤던 것은 다름 아닌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심지어 1996년이 되면서 3DO의 실패가 거의 확실시되자 아예 3DO로는 사이베리아 하나만 발매했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이 한 해만 무려 22개의 게임을 발매했으며 사이베리아조차 거의 동시 발매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킨스가 이에 대해서 서운해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 이때쯤에는 3DO 컴퍼니도 3DO를 포기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EA는 3DO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거듭해 나가고요. 호킨스는 EA의 창립자이자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만든 창업군주였지만 지금의 거대 기업 EA를 만든 수성군주는 프롭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EA가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이상한 방향의 회사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프롭스트의 뒤를 이은 존 리치티엘러 부임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EA에 본격적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바로 리치티엘러였으며 지금 EA의 기업 문화는 이때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만 밝히는 그의 무능함이 드러난 이후에는 반쯤 떠밀리듯이 EA에서 사임하게 되고 이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니티였죠. 유니티에 취임한 이후에는 2020년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유니티를 사용해 개발된 게임들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엔진 사용료 정산을 받으려던 정신나간 요금 정책을 도입하려고 추진했던 게 바로 리치티엘러였습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유니티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정책 발표 전에 자신이 보유한 유니티의 주식을 팔아치운 게 적발되기도 했죠. 이 리치티엘러야말로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빈카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EA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 때문에 대한민국과 벨기에에서 FC26의 유료 재화를 구매할 수 없게 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도 매출을 위해 게임성을 희생하는 EA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화제를 다시 돌려서 3DO 컴퍼니는 세가 세턴과 플레이스테이션이 등장하면서 3DO가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DO의 성능 향상을 위한 플랜 개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3DO의 후속기로 알려져 있는 M2죠. M2는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3DO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보조 파츠 역할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독립적인 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LG전자가 3DO 얼라이브를 독자 생산하면서 시장의 파일을 늘리기 위해 대당 100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판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DO는 거의 안 팔렸기 때문에 LG전자가 가장 먼저 손을 대고 3DO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게 되죠. 사실 LG전자도 3DO를 도입하면서 게임기보다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보고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은 3DO를 보고 후속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을 추진했던 권영수 전 LG 부회장이 이 일로 퇴사 직전까지 몰렸으니 아무도 M2 사업에 관심이 없었겠죠. 사녀도 사정은 LG와 다름이 없었고 플랫폼을 개발해봤자 구매할 회사가 없으니 3DO 컴퍼니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멀티 플랫폼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던 파나소닉과 합의해서 3DO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1억 달러에 판매하게 되었죠. 당시 3DO 컴퍼니의 인원수는 약 450여 명이었고 이 중에 약 3분의 1인 150명 정도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요.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이어나가야 했고 결국 호킨스는 과거 EA에서 그랬듯 게임 퍼블리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DO 컴퍼니는 비용 문제로 3DO용의 게임들을 하청으로 제작했기에 제대로 된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결국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소규모의 개발사들을 인수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때 3DO 컴퍼니의 산하로 들어온 게임 회사가 뉴월드 컴퓨팅과 사이클론 스튜디오, 아키타입 인터랙티브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 제작을 통해 회생을 노리게 됐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임들이 바로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에서 4와 마이트 앤 매직 6에서 9 같은 게임이었지만 사실 이 게임들은 3DO가 인수한 뉴월드 컴퓨팅의 프랜차이즈였죠. 3DO는 계속해서 자금 문제에 압박을 느끼고 산하 제작사들에게 게임을 제작할 시간을 6개월에서 8개월밖에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3DO 컴퍼니의 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회사를 매각하려고 추진했지만 미국 증권위원회의 재무조사 결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매각조차 뜻대로 진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결국 2003년 5월 28일 3DO 컴퍼니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모든 직원들이 급여 없이 해고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DO의 IP들은 유비소프트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에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호킨스는 이후에 디지털 초콜릿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자바 ME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을 제작하는데, 여러분께 익숙한 말로 전해드리자면 과거에 피처폰으로 제작되던 모바일용 게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잠시 반짝 흥행을 기록했지만 게이머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는 아니었고,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금세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결국 2013년에 각 스튜디오가 폐쇄되고 타사에 인수되면서 디지털 초콜릿사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트립 호킨스는 그 이후에 여러 기술 회사에서 고문 자리를 맡거나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게임업계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3DO 컴퍼니가 보유했던 프랜차이즈 게임의 팬들은 이 IP들을 거의 끝장내버린 3DO 컴퍼니를 지금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마츠시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후에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파나소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파나소닉이 3DO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비디오 규격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971년에 소니가 최초의 밀폐형 비디오 카세트 형식을 개발하며 가정용 비디오 시장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4년에 이것을 베타맥스라고 명명하면서 이걸 비디오 시장의 단일 표준으로 삼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제품 시장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가 개발한 규격에 참여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형식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기에 참여한 회사가 빅터 컴퍼니였는데, 빅터는 VHS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격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1975년에 소니는 일본에서 최초로 가정용 베타맥스 VCR을 출시했으며 비디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1976년 9월 9일에 정식 출시된 VHS 규격이었는데, 이 규격을 제작한 빅터는 파나소닉의 자회사였고, 파나소닉은 소니의 미디어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VHS 규격을 지원하게 되죠. 이 두 규격의 격돌에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더 긴 플레이 타임과 시장성을 가진 VHS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개발 초기에 소니의 임원이 분하지만 우리가 져도 되는 건 마치스타 뿐이다 라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이후에 소니는 미디어 규격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차세대의 표준을 선점하려 했고, 차세대의 매체로 선택한 것이 CD였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할 뻔했던 것이 바로 소니와 닌텐도가 합작해서 만들려고 했던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그러나 두 회사의 이권 다툼과 소니의 게임 시장 참여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닌텐도에 의해서 이 사업은 취소됩니다. 덕분에 소니는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하려고 다양한 루트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접촉한 회사들이 세가와 3DO 컴퍼니였죠. 그러니 파나소닉이 32비트 콘솔의 경쟁 구도를 소니와의 제2차 미디어 재생 규격 전쟁으로 인식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콘솔 게임기의 주도권 싸움이 사실은 미디어 재생 규격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은 편이죠. 파나소닉은 3DO가 처음에는 게임을 위주로 보급되겠지만 2-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게임에 질려서 미디어를 찾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파나소닉이 3DO의 게임 제작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파나소닉의 자회사인 빅터는 1992년에 EA와 함께 합작법인인 일렉트로닉 아츠 빅터를 설립했고, 3DO 게임 보급은 거의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 회사가 맡은 일은 북미 EA에서 제작한 게임들을 일본어로 컨버전해서 일본 시장에 배급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EA 빅터는 온전히 파나소닉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 기종인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이식도 같이 맡았고요. 1996년에는 3DO 컴퍼니가 3DO 사업을 포기하면서 관련 프로젝트의 모든 판권을 구입한 파나소닉은 성능 향상기인 M2의 개발에 들어갔으나 곧 이 사업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1995년에 소니가 도시바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DVD라는 새로운 규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DVD는 4기가 이상의 압도적인 용량 덕에 MPG-2 압축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고화질로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CD를 압도적으로 능가했고 미디어 주도권 경쟁을 목표로 하던 파나소닉에게 있어서 이 DVD를 상대로 CD로 경쟁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1997년에는 M2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고 EA 빅터의 지분을 EA에게 판매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EA 빅터는 지분을 전부 가지게 된 EA에 의해 EA 저펜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파나소닉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3DO 사업의 실패로 상당한 손해를 본 파나소닉은 차세대 미디어 규격 쟁탈전에 참여할 여력을 상실했으며 그 결과 DVD 시대에는 도시바와 소니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면서 DVD 사업에 참여하는 굴욕 아닌 굴욕을 맛봐야 했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DVD로 미디어 매체의 주도권을 쥐었던 도시바와 소니 두 회사는 다음 세대에서 이 달콤한 과실을 혼자서 독점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미디어 경쟁을 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블루레이 디스크와 HD DVD 간의 규격 경쟁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이 시기에 소니와 협력해서 블루레이 디스크의 편을 들게 되었고 이것이 파나소닉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죠. 돈과 돈이 오가는 기업들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DO 하드웨어 제작에 참여했던 또 하나의 회사인 사뇨의 이야기 역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의 연속인데 사뇨가 3DO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뇨의 주력 사업이었던 라디오와 모터 생산 같은 2차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뇨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던 회사 중 하나였고 대한민국에도 기술 이전 및 진출을 시도했었죠. 먼저 언급했듯 이 회사는 일본 최고의 모터 생산 회사 중 하나였고 선풍기나 환풍기의 기술로는 거의 세계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이어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의 선풍기 제조사로 유명한 신일산업과 펌프 제작으로 유명한 한일전기였죠. 또한 삼성전자 설립 초기에 여러가지 기술 지원을 했던 회사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사뇨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원래의 사명을 그대로 한자로 번안해 삼양전기라고 했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꽤 연배가 있으신 분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디오와 선풍기 사업이 사양세를 타면서 사뇨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DO였던 거죠. 그러나 3DO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뇨는 굉장한 타격을 받고 제3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2차 전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선구적인 치아를 가진 셈이었지만 여기서 불행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2006년에 사뇨가 이중장부를 통해 과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영권 박탈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사뇨는 주요 사업 부문들을 하나하나 매각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다가 2008년에는 파나소닉의 매각이 확정되며 자회사로 전락하게 되었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사뇨가 축적해두었던 2차 전지 관련 기술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것은 파나소닉이 과거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에 조금만 더 건전한 경영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면에서 사뇨의 몰락은 더 안타깝게 느껴지죠. 과거의 일본이 워낙 세계적인 전자기기 강국이었던 만큼 그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버텨왔던 사뇨의 몰락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걸로 3DO와 관련된 회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M2의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워낙 구상 초기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많이 없을 뿐더러 확실한 소스도 거의 없어서 그냥 제외하게 되었네요. 5세대 콘솔 전쟁이 게임사 간의 주도권 싸움 외에도 이런 미디어 재생 매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는 걸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닌텐도가 게임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게 해주었던 게임 앤 워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